자, 테스트 질문 2번. 2번 뭔데? 자, 그림은 고정된 코일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뭐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AGB 건물 6에 자, 여기서 N극이 가까이 온대요. 자, 그러면은 N극 자기장이 요렇게 생긴 거죠. 그치? N극 자기장이 강해지는 거니까 요거를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야죠. 그치? 밀어내야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이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겠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선 자기장이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마치 N극, 마치 S극이지. 그쵸? 그러면 엄지손가락 자기장 방향, 나머지 손가락 감아주면 그게 전류 방향이니까 전류가 요렇게 흐를 거야. 쭉 따라가 보면은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코일 위쪽으로 N극을 띈다. 맞는 말이 되고요. 자,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약해질 거다.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상쇄될 거니까 약해지겠죠. 자, 그리고 유도전류의 방향은 AGB래요. AGB. 그치? 맞는 말이고. 코일과 자석은 청력이 작용한다. 밀어내는 거 맞네요.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는 속력이 클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는 세진다라고 얘기하고. 잠깐만. 뭐 잘못 봤나? 자, 문제를 잘못 봤네. 내부의 자기장이네. 자,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장이 상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치? 근데 내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내부. 요렇게 지나가는 곳.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는 자석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장이 없겠죠. 전류도 안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은 코일이, 자석이 가까이 오면은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잖아. 이해돼?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는 자기장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2번이 옳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태원이 이해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또 질문. 7번. 자, 그림은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뭐 공급되는 과정이다.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이겠죠, 당연히. 그쵸? 자, 그리고 1차 변전소의 변압기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를 거치면서 전압을 낮춰주겠죠? 그치? 순차적으로 전압을 점점점 낮춰줄 거야. 그래서 1차 변전소, 1차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춰줘야 되는 거니까 2차 코일에서 걸리는 2차 코일의 감은 수가 더 적어야겠죠? 이해돼? 그러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클 거다. 1차 코일에서 걸리는 전압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크다. 그치? 니은은 맞는 말이죠. 자, 디귿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가정이나 소형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을 낮춰줄 거래요. 맞는 말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충전 과정에서 전압을 한번 빵 튀어줬다가 순차적으로 전압을 점점 낮춰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또 질문? 없어? 없어요? 자, 없으시면 자, 숙제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숙제 질문. 자, 17번.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과정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고압 변전소의 송전 전력은 일정하고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린 전압은 각각 2.2kV, 22kV다. 초고압 변전소에서 보니까 코일이 대충 그릴게요. 1차 코일, 2차 코일 이쪽으로 2.2kV 그리고 이쪽으로 22kV.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게 전압의 비가 몇 대 몇이야 지금? 100배가 됐죠. 그치? 전압비가 100배가 된 거죠. 100배가 된 거니까 가문수의 비가 1대 100이겠지. 자, 그리고 2차 코일의 가문수는 각각
주상변압기의 1차와 2차의 가문수는 각각 N1, N2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네 또. 주상변압기에서도 코일이 두 개가 있을 건데 이쪽으로 22kV가 가는 거잖아. 자, 그러면 주상변압기에서는 몇이 오는 거야? 지금 보니까 220V가 오는 거네. 그쵸? 근데 22kV라는 거는 공 3개. 22, 하나, 둘, 셋. 요거네요. 그러면 몇 대 몇이야, 이것도? 이거 지우면 안 되죠. 100배 된 거죠, 또. 그치? 100분의 1이 된 거네. 그러면 여기는 100대 1이네. 자, 그러면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를 응용해서 전압을 바꿔준다. 그럼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자, 저항이 작은 재질의 송전선을 사용하면 송전선의 전력 손실이 증가한대요. 틀렸죠? 저항이 작으면 결국에 전력 손실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고, 주상변압기의 1차와 2차 코일의 가문수의 B는 100이 된대요. N2분의 N1이래요. N2분의 N1은 100이래요. 디귿은 맞는 말이지. 이해돼? 변압기의 원리 중요한 거. 자, 가문수의 B는 전압의 B와 같다는 거야. 알겠죠? 전류의 B랑은 반비례한다라는 거고. 또 질문. 비슷했죠? 다 문제 자체가. 자, 그래서 전력 손실도 뭐 크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죠. 오늘부터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될 거야. 우공비로 오늘부터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우공비 2권부터 할 거야. 2권부터. 그래서 지난 기말고사 때 1권 부분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한두 단원 정도가 남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서천고는 꽤 많이 남았죠. 그치? 중단원 하나가 통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어찌됐건 뭐 2권부터 좀 들어갈 거야. 공통진도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진도가 끝나게 되면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진도별로 쪼개서 분반을 하여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다수가 여기 기존 시간에 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소수가 조금 찢어서 평일이나 아니면 오후에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미리 시험 전에 진도를 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분반을 하려면 너희들이 나에게 시험 범위를 미리미리 잘 알려줘야죠. 그쵸? 시험 범위를 미리미리 잘 알려줘야죠. 우리 2번 해봤잖아. 그치?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잘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을게. 학교 선생님한테 시험 범위 알려달라고 미리 좀 쪼아주세요. 아시겠죠? 그거를 미리 알아야 나도 대처가 가능해. 아시겠죠? 내가 몸이 여러 개였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조사 더. 자, 오늘 산화원원 반응 들어갈 건데, 혹시 산화원원 반응이 학교에서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한 학교 있니? 없죠?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야, 화학 파트. 원래 2학기 교재의 첫 단원이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화원원 반응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통합과학에서 산화원원 반응을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지구와 생명체에 큰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보고, 그 반응들이 산화원원 반응인지도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 산화되는 거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 건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게 일단 기본적인 폼이에요. 근데 그것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산화원원 반응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치? 오늘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반응식들을 암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배울 때 미리 암기를 하셔야 나중에 공부량이 줄어들겠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외우라는 거는 꼭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화원원 반응. 자, 산화원원 반응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무언가를 얻거나 잃는 반응이야. 얻거나 잃는 반응이 산화원원 반응이에요. 근데 뭘 얻거나 뭘 잃는데 라고 얘기를 해보면,
산소, 수소, 전자. 자, 이렇게 세 가지 물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산소를 얻는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산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쉽죠. 기본이죠. 그리고 나머지 수소와 전자에 대해서는 반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해주면 돼. 즉 수소를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라고 보시면 돼요. 환원은 또 반대겠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고요. 수소를 얻으면 환원, 전자도 얻으면 환원이야. 알겠죠? 이 기본적인 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 외워. 자, 그러면 얻고 잃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하는 반응이 가지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동시성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얻는 놈이 있으면 잃는 놈도 있을 거다. 산화된 놈이 있으면 환원되는 놈도 있어야 된다. 어떤 한 반응에서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요.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도 없다. 라는 이야기고요.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후는 안 된다는 거야. 즉 잃은 후 얻는다. 얻은 후 잃는다.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진짜 동시라는 거야. 시간 간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잃은 후, 얻은 후 이런 말 들어가면 다 틀린 말이야. 알겠죠? 동시성이기 때문에 잃음과 동시에, 얻음과 동시에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 시간 간격은 절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항상 그러면 얻은 양과 잃은 양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얻은 양과 잃은 양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내가 친구한테 500원을 땄어요. 그럼 내 친구 500원 잃은 거죠. 똑같아야겠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얻은 양과 잃은 양은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용어 정리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 동시성 때문에 나오는 용어예요. 동시성 때문에 나오는 용어라 그랬어. 자, 산화제, 환원제라는 용어가 있죠. 산화제, 환원제. 자, 산화제라는 거는 산화시키는 물질. 환원제라는 건 환원시키는 물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동시성이니까 누군가를 산화시키려면 산화제는 환원돼야죠. 자, 누군가를 환원시키려면 환원제는 산화돼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기 이제 내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내 친구. 자, 내 친구야. 자, 내가 산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었어. 근데 내가 얘한테, 야, 너 산소 가져 하고 줬어. 그러면 내가 얘를 산화시킨 거지, 지금. 이해돼요? 그럼 내가 얘를 산화시켰어. 그러면 나는 산화제 역할을 한 거고, 동시에 나는 이 산소를 잃어버린 거잖아. 이해돼? 그럼 난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를 시키면서 나는 환원되는 거죠. 그치? 이해돼? 그래서 산화제는 환원된 물질을 고르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내 친구는 나한테 산소를 뺏어간 거죠. 그럼 얘는 나를 환원시킨 거지. 얘는 나를 환원시켰으니까 얘는 뭘로 작용한 거니 지금? 산화됐지만 환원제로 작용한 거죠. 이해돼? 그래서 요게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간단하게 산화제라면 환원고르라고, 환원제라면 산화고르라고 해서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산화환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정의들은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하나하나 살을 좀 붙여봐야겠죠. 여러 가지 반응식들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바꾼 산화환원 반응들을 보면은 대부분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광합성이 있죠.
자, 광합성의 그치. 반응식부터 보자, 반응식부터.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을 쪼이면 포도당을 만들고요. 산소를 발생시키는 게 광합성.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춰보면은 6, 2 되죠. 자, 나중에 뭐 생명과학에서 광합성을 또 보신다면은 여기 개수가 12가 되고 뒤에 물 6이 또 있어요.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생명과학에서 광합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뭐 결국 여기 12가 있고 여기에 물 6이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화학에서는 이렇게 써. 알겠지?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반응식 보니까 다른데요? 내가 틀렸어. 이러면 안 돼. 알겠어? 거긴 생명과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화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탄소 있는 거 따라가시면 돼요. 탄소 있는 거. 자, 그럼 여기 이산화탄소에 탄소가 있고요. 생성물 라인에는 뭐가 있어? 포도당에 탄소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럼 여기서 산소를 보니까 12개인데 산소가 6개밖에 없죠? 산소를 잃어버린 거니까 이때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산화탄소가 환원된 거다. 자, 그리고 요 물은 나머지 하나 여기 산소랑 연결되면 되겠죠? 그러면 산소가 6개인데 12개가 되는 거니까 산소를 얻어서 물이 산화된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물의 역할 한번 생각해 볼까? 물의 역할은 산화제예요? 환원제예요? 환원제겠지? 반대로 가면 된다 그랬잖아. 물은 여기서 환원제로 작용했다. 자, 이게 광합성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근데 이 광합성이라는 게 생명체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대요. 어떤 영향을 줬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고. 자, 초기에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산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는 어디에 있다라 그랬어? 대기, 해양에 있다 그랬었죠. 바로 대기 중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 초기의 산소들은 어디에 있었다? 심플하게 바다에 있었다. 바닷속에 녹아 있었다. 근데 얘 농도가 점점 진해지니까 이후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진해졌었죠.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진해지면서 요 산소가 자외선을 받으면 뭘 만든다 그랬어? O3, 오존층을 만든다 그랬지. 그럼 오존층을 만들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게 육상생물 출현이 따라 나와야죠. 육상생물 출현. 이렇게 쓰니까 밑에 쓰는 게 편하더라고. 자, 어쨌든 육상생물 출현.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육지에 이제 자외선들이 막 들이치니까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죠. 근데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육상생물 출현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광합성이 생명체의 역사에 엄청난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근데 뭐 한 가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 그거 알아? 초기에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거를 그래서 표현도 그렇게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라고 남세균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최초라고 표현을 안 해요. 최초는 황세균이라는 세균이 따로 있거든. 황세균. 그러니까 황세균이 광합성을 하기는 했는데 그 녀석은 요 H2O 대신 뭘 사용했냐면 H2S를 사용했어요. 황화수소. 그래서 황세균이라고 불러. 그래서 뭐 황화수소를 환원제로 사용을 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산소가 아니라 황화가스가 만들어져요. 황화가스. 자, 그런 이유로 이제 최초의 광합성 세균의 경우에는 산소를 못 만들었어.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남세균이 출현하게 되면서 물을 환원제로 사용하게 되며 결국에는 산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알겠죠? 그래서 뭐 그것까지 참고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교과서 밖의 얘기고 이 정도만 아셔도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황세균은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역반응도 기억해봐야죠. 세포호흡. 광합성의 역반응이 세포호흡이죠. 그래서 반응식은 거꾸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 C6H12O6. 포도당이 산소랑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물이 생성되는 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치? 그래서 여기 6, 여기 6, 여기 6. 그럼 산화원원만 빠르게 좀 따져봅시다. 이 녀석이 이산화탄소가 다시 되돌아갔네요. 그치? 이산화탄소가 다시 됐어요. 그러면 산소를 얻은 거니까 산화된 거고, 요 산소는 환원된 거다. 그리고 환원제고 산화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명체는 에너지를 얻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생활은 굉장히 윤택하고 편해졌죠. 그치? 그래서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화석연료의 연소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또 생각한다면 연소라는 거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예요? 연소라는 건? 산소와 반응하는 거야. 그치? 그럼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연소는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해 주셔야겠죠. 연소는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대표적인 화석연료 CH4 한번 볼까요? CH4는 LNG의 주성분이죠. LNG, 액화천연가스, 리퀴드, 내추럴, 가스 이렇게 해줘서 LNG죠. 그치?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니까 화석연료야. 그래서 이 녀석이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죠. 계수 맞춰보면 여기가 2, 여기가 2 이렇게 되면은 원자계수 딱 맞고, 결국 탄소 있는 것끼리 또 연결, 이 녀석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네. 그럼 당연히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메테인은 산화된 거고 산소는 환원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우리가 태우게 되면서 에너지를 쉽게 얻어서 우리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뭐 대표적으로 산업혁명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교통혁명도 따라올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번째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네 번째. 자, 철의 재련입니다. 철의 재련. 재련이라는 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로부터 내가 필요한 금속을 뽑아내는 걸 재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철을 재련할 때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겠어? 철광석이라는 돌덩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철광석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써보면 Fe2O3 이게 일반적인 산화철이죠. 일반적인 산화철. 근데 여기에 돌덩이이기 때문에 SiO2 이런 규산염들이 붙어 있어요. 규산염들이. 자,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이러고 얘기하면서 SiO2, 규산염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 SiO2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난 이제 불순물이라고 표현할 거야. 내가 필요한 건 철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서 철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산소를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죠. 불순물을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철의 재련을 부재로 붙여본다면 철광석을 뭐 시키겠다? 얘를 환원시키면 철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래서 철광석의 환원이 철의 재련이다 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 철광석 뒤에 산화라는 말이 붙으면 그냥 틀린 말이야. 알겠어? 철광석 자체가 이미 산화가 되어 있는데 뭘 그걸 또 산화를 시켜요. 아시겠죠? 철은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혼자 존재하지 않지. 자연계에서 주변엔 산소를 막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을 재련한다는 건 그걸 거꾸로 산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코크스라는 석탄과 석회석이 필요하죠. 그치?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림 보시면 아실 거니까 바로 반응식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불순물부터 좀 제거를 해볼게요. SiO2.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CaCO3 석회석이 필요하죠. 탄산칼슘.
요 녀석을 용광로 안에서 가열하는 거야. 가열하게 되면은 분해가 일어나죠. 열분해. 분해가 일어나서 CaO와 이산화탄소 요렇게 분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요 CO2 요거는 배기 돼 버리죠. 배기가스. 그러니까 용광로 굴뚝에서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야. 아시겠죠? 이산화탄소 막 날아가. 자, 그러면 얘는 날아가는 거고 이 CaO를 이용하겠죠? 두 번째. 불순물인 SiO2가 CaO와 반응하면 CaSiO3 이런 게 돼요. 그냥 다 때려 붙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다 엉겨 붙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서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슬래그라고 부르고요. CaSiO3를. 이 슬래그는 찌꺼기예요. 찌꺼기인데 그대로 버리진 않아.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재활용을 할까 보면 벽돌을 만들 때 쓰거나요. 아니면 아스팔트를 만들 때 쓰거나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SiO2 불순물을 없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Fe2O3에서 산소를 제거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세 번째, 코크스라는 걸 이용할 거야. 코크스의 화학식은 그냥 탄소죠. 코크스라는 거는 그냥 석탄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코크스 탄소. 이 녀석이 용광로 안에 산소와 반응을 하는데 연소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근데 연소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때 일어나는 연소가 불완전 연소라는 거야.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연소를 한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근데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일산화탄소. 중요해. 이산화탄소 아니야.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면은 철광석을 재련할 수가 없어요.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 개수 맞춰보면은 산소가 2마리니까 얘가 2고요. 얘가 2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는 원래는 뭐가 되려고 했을까?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했겠죠. 그래서 용광로 안에서 계속적으로 산소를 막 찾아 헤맸을 거야. 막 찾다 보니까 산소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요 산화철에 산소가 3마리나 있죠. 그래서 이 3개를 떼어가고 싶을 거야. 누가? 일산화탄소가.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떼어가기 위해서 3마리의 일산화탄소가 오는 거죠. 왜? 3개의 산소를 떼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 해서 산소를 떼어간다면 2마리의 철이 나올 거고요. 3마리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아시겠죠? 여기서 산소를 하나씩 떼가면 결국에 이산화탄소가 3개가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죠? 개수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 그러면 결국에 만들어진 게 순수한 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아시겠죠? 근데 이 반응식이 한 가지 반응식이 더 있어. 참고 반응이긴 한데 적어놓기는 하세요. Fe3O4라는 것도 있어. 보이니? Fe3O4.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철광석이라는 게 한 2종류 정도로 이제 나뉩니다. 뭐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면 뭐 자철석, 적철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화학식도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Fe2O3도 있고요. Fe3O4도 있어. 근데 만약에 요런 녀석을 가지고 재련을 하게 된다면 반응식이 좀 달라지겠지? 왜? 4마리의 산소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4마리의 산소를 제거할 거니까. 4마리의 산소를 제거한다면 일산화탄소가 몇 개가 붙어야 돼요? 4개가 붙어야 되는 거야. 쉽죠? 그럼 4개가 붙으면 3마리의 철이 나올 거고요. 4마리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산화하는 반응 찾아볼게요. 당연히 이 코크스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뭐 산화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코크스는 산화된 거야. 산소는 환원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봐봐. 요 탄소는 얘랑 연결되는 거지. 그치? 요 산소는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던 우리가 산화원원 반응 같은 경우는 물질이 한 4가지 정도가 돼서 4가지 이상이 돼서 물질이랑 연결됐었지. 이해돼? 근데 얘는 생성물이 요거 한 가지잖아.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일산화탄소랑 연결되는데 요 산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일산화탄소랑 연결되는 거예요. 왜? 산화환원 반응은 물질끼리 보는 게 아니라 원자랑 원자끼리도 볼 수 있는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요 탄소는 코크스 속 탄소랑 연결되는 거고, 코크스 일산화탄소 속 탄소랑 연결되는 거고, 요 산소는 일산화탄소 속의 산소랑 연결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결국 산화환원 반응을 원자 단위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산화환원 반응은 꼭 물질이랑 물질끼리 연결되는 게 아니라 원자 단위로도 볼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요 Fe2O3 요거. 요 녀석은 당연히 처리된 거니까 공간 좁아서 그냥 여기다만 쓸게. 얘는 환원이죠, 환원. 요 녀석은 환원.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는 산화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Fe3O4 요것도 환원이고요. 요 일산화탄소도 산화겠죠. 개수만 다를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3번 반응식, 4번 반응식은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 요 1번 반응식, 2번 반응식. 요 녀석들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고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은 산화수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산화수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데, 산화수는 사실 화학 1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왜냐면 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산화수로 산화환원 반응하면 되게 쉽거든. 할 줄만 알면 되게 쉽거든. 그래서 산화수, 자기 수업하기 편하려고 산화수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따로 얘기하진 않을 거야. 따로 얘기하진 않을 거고,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심플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 산화환원 반응 구분. 자, 일단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들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이런 애들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앙금 생성 반응, AgNO3랑 NaCl을 반응시키면 AgCl이라는 흰색 앙금이 나오고 NaNO3 수용액이 되는 거지. 앙금 생성 반응이죠. 근데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중화 반응도 HCl이랑 NaOH를 반응시키면 H2O랑 NaCl 수용액이 되는 거지.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 아니야.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얘기하려고 요 얘기 꺼낸 거 아니겠죠? 쉽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화합물만 존재한다면 산화환원 반응이 무조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라고. 반응식을 봤는데 화합물만 존재해.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화합물만 존재해요.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화합물이 뭔데? 화합물이란
구성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건 원소라고 부르죠. 혹은 호돈소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봐봐. 위에 거 봐봐. 자, 이 녀석 화합물이죠. 얘도 화합물이죠. 얘도 화합물이죠. 얘도 화합물이야. 산화하는 반응 아니에요. 얘도 화합물이네. 산화하는 반응 아니에요. 자, 일로 와봐. 요것도 산화하는 반응 아니라 그랬죠. 화합물. 화합물로만 되어 있으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근데 이게 내가 얘기하기로 100%는 아니야. 한 95%? 한 5% 정도는 근데 시험에 나오는 반응식은 아니죠. 좀 특이 케이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볼 반응식들은 화합물이 있다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부 화합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좀 설명을 해줄게. 왜 그러냐. 요 얘기야. 반응식 내부에 예를 들어 화합물 말고 호돈소 물질이 존재한다면 이건 산화하는 반응일 수밖에 없거든. 이건 산화하는 반응일 수밖에 없어. 왠지 봐봐. 아까 봤던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 CH4랑 O2가 반응할 거래. 그 유추해 볼까? 이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산소가 탄소든 수소든 거기에 달라붙을 거란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산소를 얻고 이름이 분명히 있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소의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산소의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 녀석이 쪼개지면서 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이해돼?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볼게. 지금 반응물에 호돈소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러면 딴 것도 한번 해볼까? 마그네슘이랑 HCl이 반응해서 MgCl2가 되고 H2가 생성돼. 그럼 잘 생각해봐 또. H2가 지금 생성물에 있죠. H2. 뭐 여기 마그네슘도 있지만 H2가 생성물에 있죠. 그러면 이 H2는 분명히 생성물로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원래는 다른 원자랑 결합하고 있었을 거야. 이해돼? 반응이 일어날 때 얘는 분명히 다른 원자랑 결합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의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러는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호돈소 물질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산화된 물질이 뭐냐, 환원된 물질이 뭐냐 고르는 건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문제에서 다음 중 산화하는 반응인 걸 고르시오, 아닌 걸 고르시오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걸 좀 빠르게 고르신다라고 한다면 산화된 거, 환원된 거 다 찾지 말고 우리는 산화하는 반응인지 아닌지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빠르게 산소가 이동이 있었나, 수소 이동이 있었나, 전자 이동이 있었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100%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은 이건 100%야.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반대로 화합물로만 존재한다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알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돈소 물질 존재한다면 산소, 수소, 전자의 이동이 필수적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철 재련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봤고, 다섯 번째 구리의 연소. 자, 구리 연소 같은 경우는 뭐 생명체의 역사, 뭐 지구의 역사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해서 구리 연소 반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반응식 한번 보자. 이것도 구리랑 산소가 반응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산화구리가 나와야겠죠. 개수 맞춰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봐봐. 여기 산소가 있죠? 산화원은 반응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호돈소 물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산화원은 반응 따져본다면 구리는 산화구리 속 구리가 되면서 산소 얻은 거니까 산화고요. 산소는 환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 단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색깔이죠. 색깔. 구리는 무슨 색이니? 구리는 붉은색 광택을 내는 금속이죠. 이 실험을 하게 되면은 구리가 무슨 색으로 변한다고 얘기할 거야?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구리가 검게 변화했다 하면은 구리의 연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검게 변한 산화구리, 이 산화구리를 다시 구리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다시 구리를 되돌리려고 해. 그래서 이거는 구리의 환원이야. 구리 환원. 구리 환원? 산화구리 환원. 산화구리 환원. 그럼 봐봐. 산화구리가 탄소랑 반응하면 구리랑 이산화탄소 이렇게 돼요. 탄소랑 반응하면. 그래서 개수 맞춰보면 산소 원자 2마리니까 여기 2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 2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결국에 요렇게 환원이죠. 환원. 요렇게 산화죠. 이것도 봐봐요. 산화하는 반응이 일 수밖에 없겠지. 산소, 산화구리 있고요. 탄소 있고요. 근데 이 탄소가 분명히 산소를 얻거나 뭐 하겠죠. 산화하는 반응이다 해주시면 돼요. 자, 요런 방법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요 산화구리를 탄소가 아니라 수소와 반응시키는 경우. 수소와 반응시키는 경우. 그럼 수소와 반응시키게 되면은 구리가 되고 H2O가 나오죠. 그럼 요 녀석이 환원이고 요 녀석이 산화죠. 그치? 수소와 반응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산화구리를 불꽃 중에서 속불꽃에 가열하는 경우.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가열하는 경우. 속불꽃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거든. 속불꽃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불꽃의 내부에 보면은 산소 접촉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불꽃 겉부분에서 산소 접촉이 활발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산소가 내부까지, 불꽃 내부까지 잘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내부에서는 산소가 부족한 연소인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근데 아까 우리 코크스 연소에서도 봤듯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대로. 그러면 속불꽃 내부에 탄소나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산화구리한테 산소를 뺏어갈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속불꽃에다가 산화구리를 가열하게 되면 그 산화구리는 다시 구리로 되돌아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구리를 다시 되돌리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볼게. 여섯 번째, 마그네슘의 연소. 자, 마그네슘을 연소하기는 할 건데 이 마그네슘을 O2 없이 연소시킬 거야. O2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을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시키죠. 그러니까 실험에서 얘기한다면 정확히는 드라이 아이스지. 마그네슘을 드라이 아이스 안에 넣고 가열하는 거야. 근데 드라이 아이스 겁나 차가운데 마그네슘 자체가 반응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결국 불이 잘 나요. 은백색 불이 막 나. 그러면 분명 마그네슘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드라이 아이스 속에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산소를 얻어가고 있다는 소리죠. 불이 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누구한테 산소를 뺏어간다는 거야?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를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 탄소가 이렇게 나오겠고 개수 맞추면 여기가 2, 여기가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은 거니까 산화고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은 거니까 환원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에 색깔을 보면 두 가지 색깔이 보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은 흰색으로 보일 거고요. 흰색. 그리고 이 탄소는 뭘로 보일까? 그냥 재로 보여, 재. 그래서 그냥 검은색 정도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 마그네슘 연소는 색깔까지 같이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부들 지금 여러 가지 반응식들을 봤는데 이 반응식들은 출제율이 매우 높은 반응식들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빵으로 다 외워놓는 게 좋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 반응식을 보고 이해해서 아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 근데 백지에 놓고 써봐야 돼 한번. 백지에 놓고 뭘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꺼내서 실제로 써봐야 돼요. 그래야 그 반응식을 외웠다고 할 수 있고 그 반응식을 공부한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비단 화학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심리적인 거죠. 공부할 때 난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 라고 했을 때 한 반 정도는 착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책을 막 엄청 봤어. 근데 책을 덮으면 몰라요. 책을 봐야 알아. 책을 봐야 아는 건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게 공부한 거야. 그래서 지금 반응식들 여러 가지 봤는데 이 반응식들을 보고 알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잘 보고 싶으시다면 외워. 안 보고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안 보고도 알아야 돼. 그래서 반응식들 꼭 좀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실수가 없고요. 그래야 문제가 술술 풀릴 거야. 공부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외우세요. 알겠죠?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은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보게 될 건데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은 난이도가 꽤 있어요. 난이도가 꽤 있어.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 갈게요. 쉬는 시간. 자, 얘들아 이어서 다시 해보자. 자,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일단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 이거를 케이스별로 보면은 먼저 어떤 금속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죠. 그치? 전자를 잃으면.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요 금속이 산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떤 양이온이
다시 금속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때 이 양이온이 환원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자. 어떤 비금속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요 비금속 원소가 환원됐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어떤 음이온이 다시 전자를 잃어서 다시 비금속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때 이 음이온이 산화됐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 안 썼네. 전자를 얻으면. 그렇겠죠? 전자를 얻고 잃고에 따라서 산화원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금속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간혹 비금속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 이따 비금속에 대한 케이스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금속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금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금속은 반응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반응을 잘하냐 이런 걸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는 건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죠. 즉 전자를 잃기 쉽다 라는 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고, 즉 산화되기 쉽다는 거죠. 그쵸? 또 하나, 산화되기 쉽다라는 거는 누군가를 환원을 잘 시킨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좋은 환원제다라고도 얘기할 거야. 좋은 환원제다. 그리고 혹은 환원력이 크다라고도 얘기해. 산화가 잘 되는데 환원력이 크대요. 그럼 환원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환원시키는 능력을 환원력이라고 불러요. 환원시키는 능력을 환원력. 환원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산화제, 환원제랑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환원력이 크다라는 건 산화가 잘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묶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아. 결과적으로 그냥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기억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속별로 이 경향성을 일단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미룰 수 없어. 암기해야 돼. 방학 때는 알고 있어. 뭐 이 정도로 얘기했지만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자, 요 순서예요. 요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칼륨 쪽으로 갈수록 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칼륨 쪽으로 갈수록 이 금속의 반응성이 큰 거다. 그래서 칼카나마, 아라철, 미주납, 수구, 수은, 이게 수은이고 은이니까 그냥 수은, 백금, 백금이고 금이니까 그냥 백금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칼카나마 알아 쓸까? 유치하지만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미,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뭐 니켈, 주석, 납, 또 헷갈릴 만한 거 뭐 있어? 아연 이런 거. 다 이름 알고 있죠? 근데 진짜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 누가 있어? 마그네슘, 아연, 또 구리, 은. 자, 요 정도는 기본 반응식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꼭 기억하라는 건 일단 전체를 알고 얘네를 예의주시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얘네만 외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외워야 돼. 그러면 이걸 알 때 우리는 금속과 양이온의 반응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기본 반응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어서 반응시키는 경우야. 그럼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비커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에는 구리 이온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황산 이온도 들어있을 거야. 이제 여기에다가 아연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아연을 집어넣었어. 그럼 반응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요 SO4 2- 이 실험에서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아요. 음이온은 사실상 무시해도 뭐 상관은 없어.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금속과 양이온이 반응할 건데 반응성부터 비교를 해봐야겠지. 반응성은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커요.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커요. 그러면 아연이 구리보다 전자를 잃기 쉽고 산화되기 쉬운 거고 좋은 환원제이며 환원력이 크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건데 아연과 구리 중에 반응 전 세팅을 보면 구리가 양이온으로 있으니까 아연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아연이 일부 이렇게 녹아요. 녹아. 그러면 이 녹은 아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용액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구리 이온들은 어떻게 됐을까? 금속으로 석출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즉 아연이 튀어나오고 구리가 달라붙는다. 이 얘기죠. 왜? 아연이 구리보다 더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니까. 치환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반응. 그럼 이 반응의 메커니즘, 반응식을 본다면, 자, 먼저 아연이 이온이 되고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겠죠. 아연 이온 2+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전자 내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 요 막대기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막대기가 순간적으로 -1을 띄면 플러스를 잡아당긴다고. 누굴 잡아당길 거야? 구리 이온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구리 이온이 막대기에 부딪히면서 두 개의 전자를 얻어가는 거지. 얻어가면 구리로 석출된다. 그래서 석출된 게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화랑 환원을 표현을 각각 해봤죠. 그치? 그래서 이 반응식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쪽 반응식이라고 불러. 알고는 있으세요? 반쪽 반응식. 반쪽 반응식이라고 하면 전자를 이용해서 산화만 혹은 환원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쪽이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묶어본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아연과 구리 이온이 반응하여 아연은 이온이 되고 구리가 석출된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묶은 거야. 실제로 반응한 이온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식을 뭐라고 불러요?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르죠. 알자이온 반응식. 그래서 산화환원 따지면 아연이 지금 양이온이 됐죠? 전자를 잃고. 그럼 이때 아연이 산화되는 거죠. 또한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됐어요. 그럼 이때 이 구리 이온이 환원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다 잘못 보고 풀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구리가 환원된다 해서 맞다고 해. 그거 맞아 틀려. 틀려요. 구리는 얘죠. 그치? 얘가 구리야. 얘는 산화도 아니고 환원도 아니에요. 생성물일 뿐이야. 그러면 구리 이온이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겠죠. 구리 이온이 환원되는 거다. 알겠죠? 그거 구분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요거를 전체 반응식으로 써본다면은,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알자이온 반응식이 아니고 요 구경꾼 이온까지 써주는 거야.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집어 넣으니까 황산 아연 수용액이 되고 구리가 석출되더라. 요게 전체 반응식이죠. 요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식을 비교해서 나와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 들어가야 되는 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누가 나오고 누가 들어갈지, 반응이 일어날지 말지는 저 위에 금속의 반응성 서열을 암기하셔야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요런 반응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반응식을 보고 반응성 비교도 할 줄 알아야겠죠. 그치, 내가 설명하면서 반응성을 미리 얘기했지만 결과를 보고 반응성도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반응성을 비교해보면 구리랑 아연 중에 누가 반응성이 더 크다? 이온으로 튀어나오는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니은, 자, 이온수의 변화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1대1 반응이죠. 1대1 반응. 구리 이온이 하나가 여기 이렇게 하나 석출될 때 아연 이온이 하나 튀어나오죠. 그럼 용액 속에 얘가 하나 없어질 때 대신 아연 이온이 한 마리 생기는 거니까 하나가 없어질 때 하나가 생기네. 그 말은 결국에는 이온수는 일정하다라는 얘기지. 이 반응에서. 자, 디귿. 만약에 이제 원자량이 문제에서 단 원자량은 구리랑 아연에서 아연의 원자량이 더 커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금속 막대의 질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요걸 묻는 거죠. 이렇게 아연만 있는 경우랑 이렇게 아연 덩어리에 구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누가 더 무겁냐 이걸 묻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구리가 원자량이 더 작잖아. 더 가벼운 게 달라붙은 거죠. 무거운 게 나가고 가벼운 게 달라붙은 거야. 그러면 전체 질량, 금속막대 질량은 감소한다라고 얘기해야겠죠. 이해돼? 자, 그리고 리을.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하겠지.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을 말하는 건데 이 실험을 하면서 수용액의 부피 변화는 없겠죠. 그러니까 용액을 봐봐. 구리가 이온으로 있었던 경우와 아연이 이온으로 있었던 경우 용액의 질량이 뭐가 더 무겁겠어? 반응 후가 더 무겁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온수 변화를 좀 변화시켜서 바꿔서 다른 예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gNO3 수용액에다가 구리를 집어넣었어요. 구리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NO3-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굳이 그리진 않고 Ag 플러스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구리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자, 그럼 반응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 구리 이온이 있고 여기에 뭐가 하나 달라붙어 있어야 돼.
은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변화를 보면 구리 이온이 이렇게 녹아 나오면서 은 이온이 이렇게 달라붙은 건데 은 이온이 두 개가 달라붙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반응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 반응성은 그러면 은과 구리 중에 반응성이 뭐가 큰다는 거야? 양이온으로 결국에 튀어나온 게 반응성이 크겠죠? 그치? 그래서 구리가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응식 한번 써보자.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렸을 거야. 근데 이 두 개의 전자를 은 이온이 책임져줘야 돼. 근데 은 이온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은 이온 두 마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두 마리의 은이 석출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반응식, 알자이온 반응식 적어보면 구리가 두 마리의 은 이온과 반응하여 구리는 이온이 되고 두 마리의 은이 석출되었다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구리는 산화된 거고 은 이온은 환원됐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되니? 그쵸?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그리고 NO3-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 이온수 변화. 이온수는 감소하겠죠? 2대1 반응이니까. 두 개가 석출될 때 하나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반응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전체 이온수는 1씩 줄어들겠지. 이해돼? 반응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전체 이온수는 1씩 줄어들 거니까 이온수는 감소한다. 가 되는 거고요. 원자량도 알려주면 원자량은 은이 구리보다 무거워요. 그렇다면 금속막대의 질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아니 심지어 1대1로 비교해도 원자량이 무거워요. 원자량이 은이 더 무거워. 1대1로 비교해도 은이 더 무거운데 구리가 하나 튀어나올 때 심지어 그 무거운 은이 두 마리씩이나 달라붙고 있잖아. 금속막대의 질량이 많이 증가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하겠지. 얘랑 얘랑 무조건 반대일 수밖에 없어. 알겠죠? 주체가 금속을 보냐 수용액을 보냐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수용액의 밀도 변화와 금속막대의 질량 변화는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자. 금속 A랑 B 플러스를 반응시켰대요. 근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대. 그대로래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대. 그러면 이유가 왜 그럴까? 반응성 때문인 거죠. 그러면 금속의 반응성은 A랑 B 중에 반응성이 누가 더 컸다는 얘기야? B가 더 컸다는 얘기야. B가 반응성이 더 컸는데 B가 이미 이온으로 존재하는 곳에 반응성이 더 작은 A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A가 튀어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별표 하나 더, 별표. 그럼 우리가 이온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이온의 전하량 B와 반응의 개수 B는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비례한다는 사실. 방금 쓴 반응식으로 확인을 해볼게. 봐봐. 은 이온과 구리 이온의 전하량이 1대2죠. 그치? 그럼 반응의 개수 B는 2대1이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구리가 한 마리 반응할 때 은 이온은 당연히 두 마리를 반응해야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두 개로 같아지거든.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다면 반응식을 쉽게 세울 수가 있어. 봐봐. A 플러스랑 B가 반응을 하면 A가 석출되고요. B가 플러스로 나온대. 개수 B는 1대1, 대1, 대1이겠지. 그쵸? 왜? 똑같이 전하량이 1대1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는 그냥 똑같겠죠. 그냥 1대1로 반응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온수가 일정하겠지. 그죠? 한 번 더. 그럼 A2 플러스랑 B가 반응을 했더니 A가 석출됐고요. B가 플러스로 나왔대. 개수 맞춰볼까요? 2대1 반응이죠. 전하량이 2대1이니까 A가 한 마리 반응할 때 B는 2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1대, 2 이런 개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하나가 석출될 때 2개가 이온으로 나온 거니까 용액 속 이온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해 주죠. 한 번 더. Ag2 플러스랑 B가 또 반응을 한대요. 근데 이번에 A가 또 석출되고요. B가 3 플러스로 나왔대요. 그죠? A는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2개일 건데 B는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3개죠. 그럼 이걸 맞춰주려면 최소 공배수로 6개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6개의 전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A가 3마리 반응할 때 B는 2마리 반응하면 되겠네. 이해돼? 그래서 전하량의 B가 2대 3이니까 개수의 B는 3대 2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3마리가 석출될 때 2마리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용액 속 이온수는 감소하겠네. 이해돼?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얘가 B, 얘를 B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개수 안 주고. 그랬을 때 결론만 주죠. 아, 이때 이온수가 감소했대. 이온수가 감소했대. 그러면 B는 당연히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돼? 왜? 이온의 전하량은 1, 2, 3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근데 얘가 2라며. 근데 이온수가 감소한다며. 이온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전하량은 커져야 된다는 얘기지. 2보다. 그럼 2보다 큰 전하량은 3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준다는 거죠. 여기 B를 이렇게 준다. 이온수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얘가 2야. 그럼 이온수가 증가한다면 전하량은 감소해야죠. 2보다 작은 건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럼 B는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온수가 일정했대. 그럼 전하량은 똑같아야죠.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문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A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었는데 여기에다가 B를 넣었대요. B를 넣으니까 Bb 플러스가 3마리가 됐대요. 3마리.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야? A 플러스 6개가 반응하는 동안 Bb 플러스 3마리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럼 반응의 개수 B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니? 2대 1이라는 거죠. 반응의 개수 B가. 아시겠어요? 그럼 2대 1로 반응하니까 B의 전하량은 몇일 거예요? 2가 되겠죠. 그럼 반응식 적어보면은 A 플러스랑 B가 반응해서 A는 석출되고 B가 B 플러스로 나왔다. 근데 이 B의 개수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저 개수 B까지 써본다면은 1대 2의 전하량이니까 2대 1대 2대 1로 반응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2마리가 석출될 때 1마리가 나오는 거니까 2마리가 석출될 때 1마리가 나온 거고요.
두 마리가 석출될 때 한 마리가 나온 거고요. 두 마리가 석출될 때 한 마리가 나온 거니까 총 요 반응을 3번 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또 C를 넣었어요. C를 넣으니까 C 플러스가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왔대. 그럼 이 반은 또 무슨 말이야? 요 세 마리가 없어지면서 두 마리가 생겼다 이 말인 거죠. 이해돼? 3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전하량의 B는 2대 3이 될 거라서 C의 전하량은 3이 되겠지. 아시겠어요? C의 전하량은 3이 되겠죠. 그러면 반응식은 B2 플러스랑 C가 반응해서 B는 석출, C가 3 플러스로 나왔다. 전하량의 B가 2대 3이니까 개수의 B는 3대 2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돼? 자, 그럼 다른 형태 하나만 더 볼게. 전체 이온수 B 8N (6N) X N. 그리고 실험은 ANO3 수용액에다가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반응이 일어나긴 한 거죠. 반응이 일어나긴 한 거니까 반응성을 생각해 보면 A와 B 중에 반응성이 뭐가 크다는 얘기야?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B가 이온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 NO3-이건 반응하지 않을 거고 화학식이 B를 보니까 1대1로 결합했기 때문에 A의 전하량은 알려준 거죠. A이온의 전하량은 A 플러스죠. 그래서 A 플러스랑 B가 반응한 거야 일단. 그래서 A는 석출됐을 거고 B가 B 플러스로 나왔다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이 B도 알아내야 되고 요 X 반응이 완결됐을 때 이 이온 전체 이온수가 6N이 됐을 때 B를 몇 개 넣어야 되냐라는 걸 알아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떤 문제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봐봐. 전체 이온수가 이거 잘 봐야 돼. 전체 이온수가 8N이래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처음에는 AgNO3만 있겠죠. 근데 AgNO3 같은 경우는 1대1로 이온화되는 녀석이잖아. A이온과 NO3-가. 그러면 A의 전하량은 1 플러스라는 걸 알아낸 거고 1대1로 이온화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A 플러스 NO3-가 각각 4N, 4N씩 있겠지. 그래야 8N인 거죠. 1대1로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 NO3-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았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힌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반응이 완결됐을 때 역시 NO3-가 그대로 몇 N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4N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고 전체 이온수가 6N이 된다는 얘기는 새로 생긴 이온 B 플러스가 2N이 생겼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럼 X는 이미 나왔어. B 플러스가 2N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때 넣어준 B는 2N이겠죠. 반응시킨 B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B의 전하량을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식을 한번 써보자. 자, A 플러스가 4N개가 있었는데 요 새끼를 2N개를 넣으니까 반응이 끝났대요. 그러면 개수의 B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다는 소리예요? 2대1로 반응했다는 소리죠. 2대1로 반응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가 지금 2개가 나왔다며.
그러면은 2대1로 반응했으니까 전환행의 비는 몇 대 몇이겠어? 1대2가 돼서 B는 2 플러스죠. 이해돼? 자, 그러니까 자, 요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요 NO3-도 사실은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전체 이온수의 변화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면 NO3-도 빼먹으면 안 되는 자료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그래프에서 보니까 요것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죠. 어쨌든 반응이 일어났을 때 전체 이온수가 감소한대요. 이온수가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났어. 그럼 전하량은 증가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B의 개수는, B의 이 전하량은 2 아니면 3이다라는 생각이 이씨 접근을 해주면 좋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막히더라도 찍어볼 수도 있잖아요. 2일 경우에 반응식을 다 써보고 3일 경우에 반응식을 다 써봤을 때 저 자료에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해돼? 물론 안 풀린다면 그렇게 노가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아예 생판 모르는 것과 노가다를 해서 풀 수 있으면은 다행인 거잖아, 사실. 그치? 내신에서는 시간이 좀 남죠? 그치? 내신에서는 시간이 좀 남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쉬운 문제 빨리 풀고, 만약에 노가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2 아니면 3이다? 뭐 이게 나왔어. 아니면 1 아니면 3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둘 다 해보면 돼. 해봐서 자료에 맞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결을 해주시면 돼. 다시 얘기할게.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거 중요한 힌트야. 만약에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온다고 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2 아니면 3이다 해서 찍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6번째. 산화환원 경쟁 반응. 산화환원 경쟁 반응. 자, 용액 속에 A 이온도 들어있고요. B 이온도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금속 C를 충분한 양을 넣었어요. 충분한 양을 넣었더니 반응 후에 보면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C가 좀 남았을 거예요. C가 좀 남았을 거고, 근데 봤더니 C-이온이 생겨 있고요. 당연히 C-이온이 녹아 나왔을 거니까. 그리고 B-이온이 있대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석출된 금속이 있대. 석출된 금속. 자, 이 석출된 금속의 종류는 뭘까요? A이온이겠죠. A겠죠, A. 아시겠어요? 근데 이 변화를 봐봐. B이온은 그대로 있죠. B이온은 그대로 있어. C가 남아있는데? C가 있는데 B는 그냥 그 자리 그대로를 지키고 있어. 그럼 B는 얘가 와도 반응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반응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양이온으로 존재하기 쉽다라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양이온으로 존재하기 쉬울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거야. 그럼 가장 끝까지 A, B, C 중에 가장 끝까지 그나마 계속 양이온으로 있으려고 했던 새끼가 누구야? C죠. 이해돼? 그래서 여기선 반응성 비교를 C가 아니라 B구나. B죠. 그래서 반응성 비교를 해본다면은 가장 끝까지 양이온으로 있으려고 했었던 B가 반응성이 제일 큰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반응성이 큰 게 누구예요? A를 제낀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성이 제일 작은 게 A가 반응성이 제일 작다라고 하는 거죠. 왜? A이온이 제일 먼저 반응했으니까. 금속은 A가 반응성이 제일 작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두 가지 이온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반응성이 크면 클수록 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버틸 거예요. 반대로 이온의 반응성은 크면 클수록 먼저 반응하겠죠. 이온의 반응성.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B이온, C이온, A이온의 반응성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온이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누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 A이온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죠. 이 순서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반응은 산화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환원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온의 반응성을 묻는다. 이온의 반응성을 비교시킨다라고 한다면 반대야. 헷갈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반응성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어적으로 반응이라는 것의 의미에 집중하셔야 돼요. 반응이라는 것의 의미. 문제에서 얘기하는 반응이라는 건 산화일 수도 있고 환원일 수도 있어. 그러면 금속의 반응성을 묻는다는 거는 누가 산화되기 쉽냐를 묻는 거야. 그럼 양이온의 반응성을 묻는다. 양이온이 반응한다는 건 환원을 한다는 거잖아. 누가 환원되기 쉽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셔야 돼. 알겠어? 이건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산화하는 경쟁 반응까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이것 말고도 산화하는 반응에 여러 케이스가 더 많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면 화학 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진 않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 통합과학에서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은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숙제는 13페이지까지 비법 특강까지 다 해와. 13페이지까지. 그리고 오늘 교재 안 가지고 오신 분들 프린트에다 하지 말고 교재에다 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만약에 교재 잃어버렸어 그럼 뭐 사 그냥. 알겠어?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아침부터 집으로 조심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